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2거래일 연속 시장 상승을 이끈 건데요. 이날 주요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다만 그 반대편에 있는 금융 섹터와 또 에너지 섹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약보합을 기록했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인 여행객들 가운데 비필수적인 인원들은 여행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항공주들이 대체로 좋지 못했고요. 또 보잉은 또 다우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지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거래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두 차례의 반등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한 것이고요.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28%까지도 한때 가리키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 기록했던 1.36%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빅테크주들이 강했는데요. 빵주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3%, 또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2%대의 견조한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8월의 고용보고서 결과로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에 이르면 오는 9월 21일에서 22일로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섹터는 바로 기술주와 부동산이었고요. 가장 약했던 종목들은 금융과 에너지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이 금융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다수의 은행들 그리고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요 은행 가운데에서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등이 1에서 2%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도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줌 커뮤니케이션스인데요. 조금 전에 클로징벨 이후에 실적을 전했습니다.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았으나 기업이나 학교가 대면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융섹터로 다시 돌아가서 금융섹터 내 유일하게 오늘 환한 초록불을 켜줬던 종목이 바로 페이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이제는 이 플랫폼 내에서 개별 주식 거래 서비스까지도 시작해보겠다. 이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4%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여행 관련주들 대부분 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불필요한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시키라라고 권고를 내리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모두 3%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 밖에 카니발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역시도 2%대 후반에 비교적 큰 하락폭을 기록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BNPL 기업이죠. 어펌 홀딩스의 주가는 오늘 47%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 수준에 바짝 다가선 채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어제까지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에 상륙하면서 현재 루이지애나주에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량 역시 90% 이상 줄어들면서 유가 상승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은 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세력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1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서 유가의 오름폭은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9달러 수준 회복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1개월 내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다시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달러가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고요. 다만 이번 주 후반 고용 보고서 결과를 앞두고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는 0.4%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면서 온스당 1,812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달 만에 원상복구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유럽연합에서 미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한 내용, 이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 간의 자유여행이 가능했던 게 2달 만에 이제 원상복구가 됐는데요. 이날 유럽연합 EU에서 미국인들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의 27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제한을 이제 부활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 및 5개국에 대한 관광객 수요 중단을 EU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앞서 지난 6월이었죠. 미국을 포함해서 14개국에 대해서 비필수 여행 제한을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거세지자 이 같은 이 변화를 좀 갖고 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새로운 가이던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EU 국가들은 백신 접종 완료가 된 여행객들에 대해서 수용에 대해서는 각자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강력한 제재 권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관련주, 자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또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또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나중에가 근데 언제 될지가 좀 모른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관련 섹터의 투자 심리가 최근에 굉장히 약화된 좀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장 이날의 흐름을 보자면은 유럽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제선 위주로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나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국내선 위주의 항공사 역시도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국내선 위주지만은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 약화에 좀 동반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무려 13% 하락했던 그런 구간도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 며칠간에는 다소 좀 회복 기미를 보였었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주저앉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델타 변이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추가 악재가 나온 셈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의 2019년 대비해서 12에서 17% 감소를 점쳤던 것을 15에서 20% 감소로 하향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나중에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가 지금 이 업황의 가장 큰 악재겠네요. 네, 예전에 이제 항공주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주가가 한창 오를 때는 실제로 뭐 월별로 보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좀 향상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이 교통안전청에서 발표를 하는 공항에서의 보안검사 이 검색대 인원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회복이 좀 멈췄죠. 왜냐하면은 국내선 이 여행 수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출장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수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델타 변이에 꽉 이렇게 막히면서 다소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주 파월의 붐업인데요.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이후에 웨드부시에서는 고객들에게 올 연말까지 기술주에 투자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펼쳐졌다면서 웨드부시는 기술주가 연말까지 약 7에서 10%가량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은 뭐 단연 애플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도큐사인 이런 기업들을 꼽았는데, 자,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장기 상승론자인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메시지는 기술주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최근 이제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하지만 웨드부시에 따르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기술주들이 상승의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웨드부시가 올 연말까지 가장 잘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탑픽 종목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애플, 도큐사인,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뭐 지스케일러, 나이스, 페가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을 올 연말까지 상승할 종목으로 웨드부시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웨드부시는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 공통점을 보이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업무의 40%가량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까지는 그 비중이 70%까지 늘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당연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웨드부시에서는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서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기술주들,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팀장님, 그러면 기술주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웨드부시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월가의 의견들도 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는요.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섹터를 사려면은 75%의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실적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모두 고려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섹터별로 보면은 재택 관련주에 대해서 단기 기회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웨드부시에서 이제 도큐사인 같은 또 업체를 좀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미디어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펜트업 수요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드부시와 웰스파고 측의 의견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네. 가는 말에 더욱더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좀 뒤처진 말이 이제는 잘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물론 답은 없습니다만 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네. 그 함의가 있는 그런 이 요소는요.
웨스퍼고가 지금 올해의 S&P 500 지수 목표치를 아마 가장 높게 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4,825인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내리고 반면에 좀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투자 의견을 올렸다. 즉 네. 지수에 더욱더 업사이드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누워 있는 업종들이 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내린 것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건데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넷플릭스 그림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영화 제목을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네네. 기업이 이제 과거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경영 전략이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다시 바꾸어서 좀 발동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에 관심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넷플릭스가 향후에 제작 영화의 극장 개봉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측에서는 더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간 오랫동안 극장 개봉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온 그런 기업이 되겠죠. 특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전에 약 한 3개월이나 이 극장 개봉을 해야 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이제 극장 개봉을 하는 영화를 좀 제작을 하자 이런 제안도 많이 좀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화에 대한 개봉 기간이 약간 90일에서 45일 정도로 줄어들자 이 넷플릭스가 전략 수정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넷플릭스의 영화도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들면서도 자, 이게 과연 넷플릭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에 이제 저도 옥자였나요? 네. 넷플릭스 제작 영화인데 영화관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 굉장히 좀 늘리겠다라는 전망을 이제 JP모건 측에서 한 건데 일단 기대 효과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주류 영화 산업에 더욱더 좀 편입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팬데믹이 좀 완화되는 국면에서 극장 산업이 리오프닝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좀 수혜를 받아볼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무브라고는 해석이 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보다 비용이 되겠죠. JP모건 측에서도 영화를 현상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5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역시도 광고비로 영화 제작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최근에 현금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네네. 이런 극장 개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또 과제를 안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네요. 극장에서 개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광고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었는데 자, 이게 또 재무 상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속도가 확실히 넷플릭스 자체적으로도 약간 우려하고 있는 수준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뜰 기업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네네. 때 한쪽으로 치우친 기업은 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언택트와 컨택트 한쪽만 택해서는 어느 한쪽에 좀 이 웨이브가 꺼졌을 때는 네. 굉장히 크게 주가도 하락하고 기업의 실적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역시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좀 한계를 느끼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프라인 시장에도 조금 더 영향을 넓히려는 좀 보관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페이팔 그림 보이시죠? 페이팔도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CNBC의 보도인데요. CNBC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페이팔이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페이팔은 주식 거래 산업의 베테랑인 리치 헤이겐이라고 하는 인물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자, 리치 헤이겐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과거에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트레이디킹즈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만큼 주식 거래 분야에서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페이팔 내에 Invest at PayPal이라는 부서의 CEO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페이팔의 이런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르네상스 시대의 개화와 맞물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에 입성했던 그 수치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주식시장에 입성한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페이팔의 경쟁사인 스퀘어는 또 캐시앱을 통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자, 반면에 이 소식 때문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인데요. 자, 이날 로빈후드는 3% 정도 장중에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7%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페이팔은 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거래 플랫폼을 오픈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 거래 플랫폼의 어떤 성지라고 할까요? 이랬던 로빈후드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페이팔과 로빈후드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다소 좀 부침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흐름이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이내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핀테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전통적인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죠. 이제 국채금리가 또 내려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팔과 관련을 해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또 유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벤모, P2P 이 애플리케이션의 아르프, 유저당 매출이 2023년에는 2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날 페이팔 소식 등에 이제 약세를 보였죠.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55.55달러, 약 한 30% 정도 가까운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페이팔 같이 이미 좀 유저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플랫폼에서 좀 이 공략을 개시할 경우에 로빈후드도 당연히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키워드를 4가지 설정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